사람들은 남편 잃고 남은 아내가 제일 불쌍하다고들 하죠. 하지만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건 말이죠. 남편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집에서 쫓겨나 혼자 편의점에서 삼각 김밥을 먹는 할머니랍니다. 바로 저처럼요. 제 나이 67살 박정임. 제가 그 주인공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장례식장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죠. 다들 제 손을 잡고 괜찮으시냐고 힘내라며 위로했지만 전 그냥 조용히 고개만 끄덕거렸어요. 마음 한구석엔 이미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사장님 마누라라는 말도 끝이구나. 저 멀리 영정 앞에서 엉엉 우는 척하는 제 자식들을 보고 있자니 서글퍼지더라고요. 첫째 딸 미영이는 44살입니다. 어릴 때부터 강한 척하지만 실상은 사업 실패로 빚에 쩔어 살고 있죠. 미영이 눈으로는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고 어깨만 들썩거리는데 마치 연기자 뺨치더라고요. 틈만 나면 동생들 붙잡고 엄마가 김치 공장 어떻게 할 건지 알아? 하면서 수군거리는데 벌써 돈 욕심으로 가득 찬 게 한눈에 보였어요. 그 옆엔 둘째 딸 미아. 실증 잘 내고 남편 사업 실패로 집에서 싸움만 하는 애죠. 엄마 힘드시죠? 하면서 제 팔짱을 끼는데 눈동자는 슬쩍 내 금반지랑 작게 남겨둔 목걸이를 훔쳐보더군요. 저걸 팔면 얼마 나올까? 딱 그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대단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대단하신 우리 며느님 이소영입니다. 막내 아들은 준석은 막내라 그런지 어릴 적부터 마음이 여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결혼하고 나니 며느리 소영이한테 완전히 휘둘려 살고 있습니다. 소영이는 장례식 내내 어머니 잠깐 들어가 쉬세요. 어머니 죽이라도 좀 드세요. 세상 제일 착한 며느리인 척 저를 챙겼지만 머릿속은 봉투에 든 조의금만 계산 중인 걸 저는 잘 압니다. 사실 다들 저는 편하게 집에서 살림만 하고 김치 공장은 남편이 운영해 온 줄 알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 남들은 모르는 속사정이 있습니다. 남편이 장사를 악착같이 한 것도 맞지만 우리 공장은 제가 속옷 팔 때 얻었던 첫 자금으로 시작했고 레시피도 제가 연구해서 만든 거였습니다. 남편이 다 좋은데 아주 작은 단점 하나 있어요. 체면 차리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밖에선 내가 사장이니까 당신은 조심해. 당신이 나보다 돈 더 많이 번단 얘기 절대 나가면 안 돼. 그런 말을 늘 했었죠. 저는 바보 같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밖에서는 우리 남편은 멋있는 사장님,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 가정의 버팀목인 아버지의 체면을 위해 자식들에게까지도 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 이름 도장은 저만 아는 곳에 숨겨놨습니다. 드디어 장례식 마지막 밤, 남편을 산에 묻고 한남동 집으로 돌아오니 온몸에 힘이 쫙 빠졌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하고 소파에 앉으려고 했는데 며느리 소영이가 저를 딱 막아섰었습니다. 슬픔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잠깐 앉아보세요. 아주 착한 며느리 같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남편이 가자마자 이제는 내 장례식이 시작되는구나. 그날 밤 제 앞에 서서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에서 이제 나가주셔야겠어요. 아버님도 안 계시고 이 집을 언제까지 이렇게 둘 수도 없잖아요. 뒤에는 자식들이 꼭 약속이라도 한 듯 줄지어 섰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첫째 미영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좋은 요양원 알아봐 드릴게요. 평생 일 한 번을 제대로 안 해보셨는데 혼자 어떻게 지내셔요?
이 큰 집에서 혼자 지내실 순 없잖아요. 일 한 번을 제대로 안 해봤다니. 기가 찼습니다. 지들 밥 해주고 김치 담그느라 손이 얼마나 망가졌는데 해준 것만 먹으니 저것들이 알 리가 없죠. 딸 미아까지 나섰습니다. 엄마 편하게 쉬세요. 우리가 다 엄마 생각해서 이러는 거니까. 공기 좋고 마음 편한 곳에서 이제 쉬실 때예요. 들어보니 유산은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고 늙은이는 그냥 요양원에서 얌전히 썩으라는 소리더군요. 자식들의 멸시와 배신에 슬펐지만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그때 소영이 성큼 앞으로 다가와 귓가에 대고 아주 소름 끼치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옆에 붙어서 김치 공장 돈만 축내던 거머리 아니셨어요? 이제 피 빨아먹을 사람도 없으니 나가시는 게 맞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슬픔, 억울함은 모두 사라지고 마음에 싸늘한 분노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 뜻대로 내일 아침에 나가주마. 그 말을 듣자 자식들과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머니? 막내 아들이 깜짝 놀라 말을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들 뜻대로 해주마 그 말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휴, 엄마가 이렇게 쉽게 나오실 줄 몰랐네 하며 서로 좋아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가방에 옷가지와 속옷 몇 개, 그리고 내 이름 박정임이 찍힌 도장 하나만 챙겼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새벽, 저는 평생을 산 한남동 집을 조용히 빠져나왔어요. 어둠 속에서 택시 한 대를 불러탔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그 집에 미련이라도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럴 리가요? 제가 나오자마자 막내 아들과 며느리 소영이는 냉큼 집 안방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며느리 소영은 제 옷장을 열어보고 이게 다야? 촌스런 옷들 뿐이네. 라며 투덜거렸다더군요. 공들여 모은 귀한 반지와 목걸이는 은행 금고에 따로 넣어뒀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요. 딸 미아는 주말마다 남편과 함께 집 안 여기저기에 자기 스티커를 붙였다더라고요. 거실 소파는 내 거, 벽에 걸린 그림은 내 거. 제일 웃겼던 건 큰딸 미영이었습니다. 자기는 당연히 김치 공장을 물려받을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제가 집을 나온 지 이틀째 되던 날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 2세 마냥 제대로 멋부리고 김치 공장으로 쳐들어갔답니다. 공장 정문 앞에서 이제 내가 새 사장이다. 문 열어라. 경비 아저씨가 누구시죠? 잘 못 오신 것 같은데 저희 사장님은 지금 안 계십니다. 라고 하자 미영이는 내가 사장 딸이다. 라며 소리를 질러댔답니다. 유일하게 진짜 사장을 아는 우리 공장장 김반석 씨는 30년을 함께한 분이에요. 낯선 딸이 갑자기 나타나 사장 행세를 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공장장이 달려나가 미영이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박정임 사장님 딸이십니까?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제가 사장이에요. 서류 다 가져오세요. 공장장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무슨 오해를 단단히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이 회사는 아버님 회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의 진짜 사장님은 어머님이신 박정임 여사님이십니다. 아버님은 이 공장 경영에는 이름만 올려두셨죠. 미영이 얼굴이 순간 빨개졌다가 다시 하얘지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공장을 키웠는데. 공장장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 김치 공장에서 제일 잘 팔리는 김치는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공장 건물 땅이 누구 명의인지 혹시 아세요? 미영이는 아무 대답도 못했답니다. 그저 매년 보내준 김치를 받아서만 먹으니
알 리가 있나요? 어떻게, 어디서, 얼마나 고생하며 만드는지 단 한 번도 궁금해한 적이 없었죠. 결국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같은 유치한 말을 남기고 화가 잔뜩 나서 공장을 떠났다고 해요. 그러곤 곧장 동생들에게 번갈아 가며 전화로 엄마가 이상하다. 회사도 집도 다 가져갔다. 며 난리법석을 떨었겠죠. 실제 사장이 저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저는 호텔 침대 위에서 뒹굴며 폭소했습니다. 너희들이 당연히 아버지 것일 거라고 굳게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너희들이 무시하고 내쫓았던 이 늙은 엄마의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하나씩 알려주마. 그때 너희들의 표정이 어떨지 벌써부터 기대되는구나. 자식들이 상황을 파악하며 머리를 싸매고 있을 그 시간에 저는 호텔방에서 매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매일 아침 30년 지기 최 변호사가 들고 오는 가방 속에는 집 등기, 김치 공장 서류, 부동산 계약서가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한남동 집 등기 확인하시죠? 20년 전부터 사장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좋아, 깨끗하네. 그리고 이건 신림동에 있는 김치창고, 명동 쪽 부동산 서류도 확인할게. 네. 전부 박정임 사장님 단독 명의입니다. 남편분은 이름만 있는 고문이었으니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저와 변호사는 치밀하게 작전 회의를 했어요. 남편을 따라다니기만 했던 아내로 보였지만 사실은 내 인생 전체를 내 손으로 다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말하던 체면을 지키느라 밖에선 조용히 살았죠. 하지만 내 손으로 만든 이 김치 공장과 재산,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집을 나온 지 일주일쯤 지나자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는지 자식들한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미영이는 엄마 어디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김치 공장에 갔더니 엄마가 사장이라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회사 아니었어요? 둘째 미아는 엄마. 지금 아버지 앞으로 온 세금 고지서가 산더미야. 엄마가 같이 살았으니까 엄마가 와서 좀 해봐. 그때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이제부터는 너희들 스스로 살아봐야지. 난 내일만 하련다. 제일 건방을 떨던 며느리 소영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때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집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이야기해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들 말에 그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제 귀에는 그저 재산 분배를 다시 해야겠다라는 소리로 밖에 안 들렸습니다. 그 후로도 자식들은 열불이 나도록 연락을 했지만 저는 호텔방에서 평생 감춰온 박정임이란 이름을 꺼내들고 이 세상 누구 대신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을 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에 익은 도장과 낡은 노트, 남편 몰래 만들어 놓은 김치 레시피 파일, 지금까지 숨겨온 모든 이름과 기록을 드디어 빛바랜 서랍 밖으로 꺼내 놓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내 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저마다 변호사를 데리고 저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을 보고 싶다며 최 변호사에게 연락까지 했습니다. 자녀분들이 유언장을 열어보자고 하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나를 잡아보게. 그렇게 하는 편이 깔끔하고 좋겠네. 유언장을 열어보는 날이 잡히고 저는 평생 처음으로 백화점에 갔습니다. 직원은 늙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길 안내를 해주려고 하더군요. 저는 제 이름이 적힌 검정 카드를 꺼내며 옷을 사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의 눈빛과 태도는 바로 달라졌습니다. 사모님, 찾으시는 옷 있으실까요? 이 가게에서 제일 좋은 옷으로 주세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로 근사한 옷으로요. 드디어 유언장을 공개하는 날이 다가왔고 저는 그렇게 산 파란색 정장과 큰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도 끼었습니다. 저는 김 기사의 검은 차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내렸습니다. 애들, 며느리, 사돈까지 다들 내가 구질구질하게 버스 타고 올 줄 알았겠죠. 제가 개인 기사가 있다는 것조차 생각을 못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고급차에서 딱 내렸으니 표정들이 얼마나 굳는지 그거 보면서 별거 아닌 듯 했지만 속으로는 통쾌했어요. 회의실 안에는 변호사들, 자식 셋, 며느리, 사돈까지 꼭꼭 채워 앉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제일 높은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준비됐니?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진짜 유산 정리 말이다. 이제 시작해보자. 제가 말하자 공기가 딱 멎었어요. 아이들은 불안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자식들이 데리고 온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고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돌아가신 사장님의 유언장을 읽겠습니다. 다들 귀를 쫑긋 세우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아주 여유롭게 들으며 그들을 구경했습니다. 지루한 긴 서두가 끝이 나고 드디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첫째, 나의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는 각각 1억씩을 준다. 자식들의 얼굴은 얼음이 되었고 며느리 소영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1억이라고요? 제대로 읽은 거 맞아요? 그 표정을 보며 속으론 웃음 참느라 혼났어요. 아이들도 정신을 차렸는지 저마다 한 소리씩 하더군요. 말도 안 돼. 고작 1억이라고? 그럼 제 빚은 어떻게 해요? 건물 한 채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는 신경도 쓰지 않고 무심하게 계속 읽었습니다. 이외의 모든 재산, 부동산, 회사, 현금 모두 나의 사랑하는 아내 박정임 여사에게 일임한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우리의 며느리는 또다시 벌떡 일어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아니, 저 할망구가 다 가져간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버님 재산이 얼만데 자식들한테는 쥐꼬리보다 못한 1억을 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며느리가 계속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지만 최 변호사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두툼한 서류 가방을 여러 등기권리증, 공장 서류, 부동산 계약서 전부 직접 테이블 위에 내밀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등기권리증을 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한남동 집문서네요. 네, 사장님께서 나가고 여러분들이 눌러앉았던 그 집입니다. 소유주가 누군지 읽어주시겠습니까? 상대방 변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읽었습니다. 정임. 큰딸이 서류를 낚아채서 보더니 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 집은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온 집이라고요. 큰딸인 제가 가져야 한다고요. 최 변호사가 조용하면서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사장님의 노고와 고마움의 진명의를 변경하면서 유언장을 수정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생산 공장과 부동산도 모두 박정임 사장님께서 직접 계약하셨습니다. 변호사가 한 번 더 결정적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김치 공장 100% 주식 소유 증명서입니다. 아버님은 이름만 올린 고문으로 월급 없이 명의만 빌리신 거죠. 자식들은 창백해진 얼굴로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는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계신 건물, 기타 부동산, 금융 자산을 합하면 총 540억입니다. 모두 박정임 사장님 단독 소유입니다. 막내 준석이는 입술을 깨물고 큰딸 미영이는 바닥만 보며 며느리 소영이는
자리에서 거의 무너질 듯 쓰러지며 중얼중얼거렸어요. 저는 그제야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평생 누구 옆에 붙어서 산 거머리, 부엌댁이라며 나를 무시했지? 그 거머리가 지켜온 집, 회사, 이 모든 게 내 손으로 만든 거란다. 모두 다 똑똑히 기억해 두렴.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은 마치 얼음장처럼 고요해졌어요. 자식들이나 며느리, 사돈까지 그 누구도 한마디 내뱉지 못했죠. 오직 내 이름이 새겨진 유언장과 등기 서류, 그리고 내 차가운 목소리만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딸 미영이가 거의 울먹이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진짜 이게 다 엄마 거였어? 우리가 살아온 집도, 공장도 다 엄마 거야? 저는 그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딸이 지금 사과하는 이유가 미안해서가 아니라 그 큰 돈에서 조금이나마 얻어낼 수 있을까 싶은 그 계산인 게 너무 뻔히 보이더라고요. 며느리 소영이도 무릎이라도 꿇으려는 얼굴로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저는 더 이상 그 얼굴들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제 팔을 붙잡았지만 그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회의실에 남은 모두를 둘러보며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딱 일주일을 줄게. 그 시간 안에 모두 짐 싸서 나가라. 일주일 뒤에도 남아있으면 물건은 쓰레기 취급하고 사람은 도둑으로 신고할 거다. 다신 나를 얕보지 마라. 이 집, 이 공장, 이 모든 걸 내가 만들어 온 거니까. 뒤에서 자식들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서늘하게 그대로 앞만 보고 걸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회의실과 점점 멀어질수록 이상하게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통쾌함도 있었지만 오히려 허탈감이 먼저 밀려왔죠. 너희들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 알았으면 차라리 예전부터 내 이름으로 살 걸 그랬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 한남동 집에 가보니 역시나 자식들은 자신의 짐을 다 빼내고 떠났더라고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그동안의 묵은 먼지와 억울함도 같이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식들 각자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첫째 미영이는 그 1억 전부를 다시 무리한 투자에 쏟아부었다가 결국 빚더미에 앉았고 남편도 떠나버려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답니다. 둘째 미아는 남편 사업비 때문에 남편과 매일 싸우다 결국 건강이 나빠져 운동하던 학원도 문을 닫고 말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막내 준석이는 소영이와 이혼 위기에다 1억까지 다 써버려 결국 연락이 뚝 끊겼더군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박정임 할머니 맞으시죠? 여긴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실려왔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택시에 올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잘 끝이 났지만 준석이 모습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엄마, 미안해요.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 말에 마음이 또 약해지더군요. 저는 그저 창밖으로 가을바람을 맞으면서 준석아, 이제 엄마가 다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앞으로는 내 인생 책임져야 한다. 내가 돈을 빌려줄 수는 있어도 그건 내가 땀 흘려 일하고 이자까지 갚아야 할 빚이야.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란다. 앞으로는 내 힘으로 다시 서는 거다. 담담하게 말해줬습니다. 그 뒤로 준석이는 작은 식당에 취직해 성실히 일하기 시작했고 매달 병원비를 조금씩 갚아왔습니다. 우리 모자는 예전처럼 뭐든 다 해주는 엄마 철없는 아들이 아니라 서로 어른으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딸들에게서도 연락은 왔지만 이제는 내 삶부터 제대로 살고 나서 다시 연락해라. 짧게 대답해줬지요.
그 애들에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로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요즘은 한남동 넓은 집에 혼자 살아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외롭지 않냐고. 아니요. 전 하나도 외롭지 않아요. 평생 남의 아내, 엄마로만 살다가 이 나이에야 비로소 박정임으로 당당히 서니까요. 정원 가꾸고 좋은 드라마 보고 마음 맞는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으며 여전히 김치 공장도 신나게 경영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이 공장을 마지막까지 최고의 김치 회사로 키우는 게 남은 내 꿈입니다. 여러분, 지난 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